윤채린 씨 대학도 바꾸고 혈액형까지 바꾼 건 언제부터입니까? 친구 대신 재벌과 맞선에 나간 한서연의 계획은 단순했다. 최대한 속물처럼 굴어 강도준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녀가 준비한 연기를 끝내기도 전에 도준은 이미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정체를 알아챈 그가 서연을 폭로하는 대신 석 달짜리 계약을 제안했다는 사실이었다. 한서연은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코스 옆에 적힌 가격을 확인한 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아직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강도준, 강성그룹 부회장 강태식의 장남이자 차기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다는 남자. 인터넷 기사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 모습은 훨씬 냉정했다. 짙은 회색 정장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검은 눈동자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결론을 내려버릴 것처럼 침착했다. 서연은 속으로 숨을 한번 삼켰다. 겁먹으면 안 됐다. 오늘 그녀의 임무는 이 남자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최악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22분 늦게 왔고 사과 대신 의자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도준이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며 말했다. 22분 정도요. 서연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태연하게 웃었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결혼하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도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서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좋았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메뉴판을 다시 펼치며 말했다. 이 코스로 할게요. 와인은 제일 비싼 걸로요. 도준은 웨이터를 부르지도 않은 채 물었다. 와인을 좋아하십니까? 비싼 와인을 좋아하죠. 맛보다 가격이 중요하고요. 당연하죠. 싼 걸 마실 거면 굳이 강성가 사람하고 맞선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쯤이면 웬만한 남자는 표정이 굳어야 했다. 그런데 도준은 화를 내기는커녕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걸었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 결과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연은 순간 불길함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늘 아침 윤채린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거의 울먹이듯 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서연아, 딱 한 번만. 아빠가 내가 안 나가면 그 사람부터 찾아낼 거야. 그 사람이란 채린이 1년 넘게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진작가 이준혁이었다. 재벌가 외동딸과 평범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윤세호 회장이 알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채린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인 서연에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했다. 대신 맞선에 나가 달라는 것. 사례비는 서연이 외면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아직 남아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대출과 연체 직전인 이자까지 한꺼번에 막을 수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욕까지 하며 거절했지만 결국 조건을 걸었다. 단 한 번. 그리고 상대 남자가 먼저 거절하게 만들 것. 지금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는 중이었다. 결혼하면 집은 한남동이면 좋겠어요. 서연이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제 명의로요. 도준이 물었다. 크기는요? 그녀는 잠깐 말을 잃었다.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다. 적어도 30억 원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남동에서 그 가격이면 선택지가 오히려 제한될 텐데요. 그럼 더 비싼 걸로 해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필요해요. 한도 없는 걸로.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서연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다. 명품은 계절마다 바꾸는 편이고요. 브랜드는요. 그건 남편 능력에 따라 바뀌겠죠. 합리적이군요. 이번에는 서연이 정말로 입을 다물었다. 이 남자 대체 왜 안 화내는 거야? 웨이터가 주문을 받아 간 뒤에도 도준은 여전히 느긋했다. 반대로 서연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채린에게 들은 정보대로라면 강도준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효율과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대화를 싫어하고 감정적인 사람에게 특히 인내심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지금쯤
이미 자리를 떠났어야 했다. 서연은 한 단계 더 강한 카드를 꺼냈다. 아, 그리고 결혼하면 일은 그만둘 생각이에요. 현재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굳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계속 일할 이유가 있나요? 도준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브랜드 기획기를 꽤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서연의 손끝이 멈췄다. 체린의 프로필에는 경영 전략을 공부했고 현재는 윤화계열 재단 프로젝트에 이름만 올려두었다고 적혀 있었다. 브랜드 기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녀는 즉시 웃었다. 취미로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렇군요. 도준은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갔다. 우연인가? 그녀는 일부러 물잔을 들며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강도준 씨는 여자를 많이 만나셨겠네요. 결혼 후에도 그런 부분은 서로 자유롭게 하는 게 어때요? 이번에는 도준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윤채린 씨가 그런 관계를 원합니까? 요즘 시대에 이상할 건 없잖아요. 지난해 인터뷰에서는 배우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서연의 손이 또다시 굳었다. 채린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도준은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은 채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윤채린 씨 대학도 바꾸고 혈액형까지 바꾼 건 언제부터입니까? 서연은 숨쉬는 방법을 잠시 잊었다. 주위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도준은 조금 전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았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윤채린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도준이 말했다. 한서연 씨는 서강대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했고 혈액형은 O형이고요. 서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자신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더는 연기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냅킨 가장자리를 꾹 눌렀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면서 지금까지 사람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온 건 한서연 씨 아닙니까?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채린이 아버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서연은 가방을 잡고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도준이 낮게 말했다. 앉으세요. 싫어요. 윤채린 씨가 이 일을 부탁한 이유까지 제가 말하게 하지 마시죠. 서연의 동작이 멈췄다. 도준은 차갑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그녀는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이준혁 씨. 그 이름 하나가 떨어진 순간 서연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 사람까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는 제가 왜 건드립니다. 재벌들은 원래 자기들 계획에 방해되는 사람부터 치우잖아요. 그 말에 처음으로 도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한서연 씨가 재벌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치우는 취미는 없습니다. 서연은 그를 노려봤다. 수치심보다 더 큰 감정은 경계심이었다. 이 남자는 채린의 연애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 대학, 혈액형까지 알고 있었다. 단순히 맞선 상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대체 제 조사는 왜 한 거죠? 그녀가 낮게 물었다. 도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웨이터가 가져온 음식을 한쪽으로 치워달라고 했다. 잠시 뒤 테이블에 두 사람만 남자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 앞에 놓았다. 조사라는 표현부터 정정하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올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서연이 봉투를 가리켰다. 제안입니다. 안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아니라 5장 정도의 간단한 문서가 들어있었다. 첫 장 상단에는 개인 이미지 컨설팅, 자문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몇 줄을 읽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3달. 네, 3달. 제가 왜 강도준 씨 이미지 컨설팅을 해요?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상 도주는 손가락을 가지런히 깍지 낀 채 말했다. 실제 업무는 제 가족이 주최하거나 제가 참석해야 하는 일부 공식적인 자리에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달 동안만요. 가짜 여자친구를 하라는 거네요. 정확히는 제가 알아가고 있는 사람. 차이가 있나요? 제 가족에게는 꽤 큽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덮었다. 싫어요. 예상과 달리 도주는 붙잡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정말요. 대신 윤채린 씨. 대신 온 일은 제가 사실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협박이잖아요. 선택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말만 고급스럽게 하면 협박이 아닌 줄 알아요. 도준의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그 점은 새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연은 그 한마디를 놓쳤다. 새해 전 분명 그렇게 들렸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자 도준은 이미 계약서 다른 페이지를 펼쳐놓고 있었다. 보수는 회당이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컨설팅 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용역비로 처리하고 세금도 신고합니다. 회사와는 별개 개인 계약입니다. 금액을 확인한 서연은 다시 얼굴을 굳혔다. 채린에게 받기로 했던 돈보다 훨씬 컸다. 사람을 돈으로 설득하는 데 익숙하시네요. 필요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랑 몇 번 밥 먹고 가족 행사에 데려가는 게 이 정도 가치가 있어요. 저한테는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답이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도주는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비밀 유지 조항, 일정, 사전, 합의 업무, 외사생활 불간섭, 신체 접촉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놀랄 만큼 구체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이 싫어할 만한 부분을 미리 알고 만들어둔 것처럼. 조건은 제가 추가할게요. 서연이 말했다. 첫째, 계약에서 정한 상황 외에는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아요. 둘째, 제 회사나 업무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셋째, 가족들 앞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제 동의 없는 스킨십은 안 돼요. 넷째, 저를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더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는 도주는 마지막 조건에서 잠깐 멈췄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추가하시죠. 그리고 채린이와 이준혁 씨 일은 절대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보장하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제가 세상의 모든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보다 정직한 답 아닙니까?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반박하기 어려웠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계산기 앱을 열었다. 숫자를 입력하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현실적인 계산을 했다. 다음 달 대출이자, 아직 남은 병원비, 정산 생활비, 그리고 채린이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발각될 가능성. 무엇보다 자신이 그냥 일어나 버리면 윤세호 회장이 채린의 연인을 먼저 찾아낼 수도 있었다. 서연은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돈만 때문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것이 변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1달 단위로 해요. 그녀가 말했다. 3달 한꺼번에 묶이는 건 싫어요. 매달 종료할 권리를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두면 위약금도 없게 정당한 업무를 완료한 부분까지 정산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죠.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도준이 서류 한쪽에 메모하며 말했다. 한서연 씨가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계약서에 서명할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또 아는 척하네요. 틀렸습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준은 펜을 내려놓은 뒤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하죠. 오늘 받은 돈 때문에 억지로 제 계약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연은 순간 그를 바라봤다. 채린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뜻인가 싶었지만 도준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계약서 첫 장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한서연. 오늘 저녁 처음으로 남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계약이 끝난 뒤 도주는 뜻밖에도 식사를 다시 주문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에게 따뜻한 차와 디저트만 부탁했다.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작은 접시가 나왔고 그녀는 무심코 포크를 들여다가 멈췄다. 해산물이 들어간 전체 요리가 처음부터 한 번도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다. 분명 이 레스토랑의 대표 코스에는 관자 요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문할 때 도준이 웨이터에게 무언가 짧게 말한 뒤 메뉴가 바뀌었다. 아까 코스에 해산물 있었죠? 서연이 물었다. 있었습니다. 왜 뺐어요? 못 드시지 않습니까? 서연의 손에서 포크가 멈췄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죠? 도준은 찻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충분히 길었다. 프로필 확인 과정에서 봤습니다. 제 대학이랑 혈액형이랑 알레르기까지 다 나오는 프로필이 어디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강도준 씨. 다음 일정 전에 필요한 정보는 계약서에 따라 공유하겠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끝냈다. 서연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이미 머리가 복잡했다. 우선 채린과 이야기해야 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것이 단순한 가짜 맞선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게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 도준이 그녀를 불렀다. 한서연 씨.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그녀가 주문하지 않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넸다. 이건 또 뭐예요? 가시는 길에 드시라고요. 전 커피 안 시켰는데.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뚜껑을 열어보니 시럽도 설탕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녀가 늘 마시는 그대로였다. 레스토랑을 나온 서연은 유리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강남의 밤거리에 자동차 불빛이 길게 흘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대화만 반복되고 있었다. 대학 혈액형 직업 알레르기 커피 취향, 맞선 전에 상대를 조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남자가 자신을 보는 눈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아니었다. 한참 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했을 때 사람이 짓는 표정에 가까웠다. 서연은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와 강도준 같은 사람이 이전에 만났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채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지금 당장 전화해. 네가 준 정보 전부 맞는 거야. 잠시 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는 도준의 비서 최민석이 창가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대표님, 도준은 방금 서연이 떠난 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도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서명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세 글자 이름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이름 근처를 천천히 눌렀다. 맞아.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3년쯤부터 찾으시던 그 얘기는 아직 하지 마. 도준이 잘났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오늘 맞선 자리에 나온 사람이 윤채린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걸 현장에서 인지했다는 기록을 남겨 윤 회장 쪽에도 알릴까요? 아니,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도준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아직은 아무도 그녀를 건드릴 이유가 없게 해야 하니까. 민석이 서류를 챙겨 떠난 뒤 도준은 혼자 자리에 남았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오래전 저장해둔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새해 전 강성그룹이 외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진행했던 소규모 브랜드 실험 프로젝트, 실패 직전까지 갔던 사업을 뒤집은 최종 보고서 첫 장 아래에는 당시 신입에 가까웠던 한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서연. 그날 회의실에서 누구도 그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지 못할 때 그녀만 자료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책임자라고 해서 항상 맞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리더라면 누가 자기보다 맞는 말을 하는지 알아보는 사람이겠죠. 도준은 그 문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화려한 레스토랑에 앉아
돈과 명품만 밝히는 척하며 자신을 쫓아내려 애쓰는 서연을 보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을 때조차 세니엔첸보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존심이 강했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체면부터 내던졌으며 누군가 자신을 돈으로 평가하려 들기 전에 먼저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도주는 계약서를 덮었다. 석 달. 그 시간이 충분할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녀를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한 가지였다. 한서연은 아직 자신이 그 남자를 이미 한 번 만났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을 맺은 지 닷새째 되는 저녁 한서연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강성가 저택 현관 앞에서 세 번째로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검은 원피스에 작은 귀걸이 낮은 굽의 구두, 전부 자신의 것이었다. 강도준이 보내준 스타일리스트의 연락처도 명품 브랜드에서 준비했다는 의상도 거절했다. 계약 첫날부터 남의 옷을 걸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싫었다. 검은 세단 옆에 서 있던 도준이 그녀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도망갈 생각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연은 그를 흘겨봤다. 월 단위 계약이라고 했지 하루 단위 계약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다행이군요. 익스피린, 울 가면이 있든 뭐가요? 오늘 저녁 식사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질 것 같아서.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전 구경거리로 온 거 아니에요. 압니다. 도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누구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계약의 목적은 그의 가족에게 그럴듯한 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녀가 실수해도 상관없다는 얼굴이었다. 서연이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느 회사의 PT보다 더 불편한 무대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녁 식탁에는 도준의 할머니 강명숙 여사와 작은아버지 부부 사촌 누나까지 앉아 있었다. 처음 10분은 평온했다. 문제는 도준의 작은 어머니가 서연에게 프랑스 와인 산지와 해외 학교 이야기를 묻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서연은 질문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금세 알아챘다. 자신이 어느 계층에서 자랐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프랑스에는 자주 가보셨겠죠. 작은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서연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아니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식탁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럼 와인은 잘 모르시겠네요. 네, 마시면 비싼 건가 보다 하고 마시는 정도예요. 옆에 있던 사촌 누나가 피식 웃었다. 도준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떤 점이 달라야 하나요? 적어도 이런 자리에 익숙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도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대답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집에서 자란 적도 없고 해외 유학도 못했고 부모님 회사에서 직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식었다. 작은 어머니의 입꼬리가 굳었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강명숙 여사는 오히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 서연이 당황해서 할머니를 바라보자 명숙 여사는 그녀의 접시에 반찬을 하나 더 놓으며 말했다. 먹어요. 도준이는 어릴 때부터 아는 척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봐서 그런 사람한테 질렸을 거야.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식사가 이어질수록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해산물 요리가 나오기 전부터 그녀 자리에는 별도의 접시가 놓였고 매운 음식은 가장 순한 양념으로 바뀌어 있었다. 후식으로 커피가 나왔을 때도 직원은 묻지도 않고 서연 앞에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았다. 명숙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도준을 바라봤다. 네가 주문했니? 네. 여자가 뭘 먹는지 기억도 하고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는구나.
작은 어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둘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벌써 취향까지 다 아나 봐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도주는 태연했다. 기억해야 할 사람은 잘 잊지 않습니다. 순간 서연의 가슴이 이유 없이 한 번 세게 뛰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곧바로 불쾌함으로 바꿨다. 이 남자는 또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식사가 끝나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집에 제 식습관까지 미리 알려줬어요. 왜요? 불편한 식사를 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친절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도주는 잠깐 침묵했다. 그 한마디가 예상보다 깊게 꽂힌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 회의실에서 전날 저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팀장이 화면에 띄운 프로젝트명은 강성 리테일 신규 식품 브랜드 입점 제안이었다. 서연이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작았지만 최근 지역 식품 브랜드 리뉴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 입찰은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팀장은 흥분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도 1차 후보에 들어갔습니다. 잘하면 강성 쪽 전국 유통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나왔지만 서연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강성, 강도준, 그리고 자신이 어젯밤까지 그의 가족과 한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충돌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자료를 빠르게 훑었다. 프로젝트 총괄 조직도 상단에는 강도준 이름이 있었다. 정확히는 전략위원회 최종 승인 책임자였다. 서연은 곧장 휴대전화를 들어 도준에게 전화했다. 알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었다. 도준이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회사가 강성 리테일 입찰에 들어간 거요.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더 길었다.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턱이 굳었다. 언제부터요? 계약 전부터. 그런데 왜 말 안 했죠? 입찰과 우리 계약은 별개니까. 당신한테는 별개겠죠.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날 오후 서연은 본부장실로 들어가 자신을 강성 프로젝트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본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한 팀장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빠지겠다는 겁니까? 서연은 이유를 전부 밝힐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갈 정도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려고 합니다. 본부장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를 스스로 놓았다는 사실보다 도준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저녁이 되자 도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일정은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1시간 뒤 회사 건물 로비로 내려갔을 때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혼자였다. 왜 왔어요? 전화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전 끝났는데요. 프로젝트에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벌써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입찰 담당 조직 변경 보고에 이름이 빠졌습니다. 결국 보고 있었네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호텔도 개인실도 아니었다. 퇴근한 직장인들의 대화 소리가 주변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처음부터 우리 회사가 강성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저한테 계약을 제안했죠. 네. 그럼 제가 의심하는 게 이상해요. 뭘 의심합니까? 내부 정보요? 우리 회사 상황이나 경쟁사 전략, 혹은 제 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게 제가 한서연 씨에게 접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있다는 증거도 없죠. 당신은 제 취향도 알고
병력도 알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아는지는 계속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믿어달라고 하잖아요. 도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반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이 불편해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업무에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무릉물 또 그 말이네요. 서연이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항상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이미 모든 정보를 쥐고 있어요. 그게 제일 싫어요. 도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흔들렸다. 그는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서연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멈췄다. 최소한 제 일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간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최종 승인권자라면 제가 어느 결과가 나오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도주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그럼 제가 빠지죠. 뭐라고요? 강성 리테일, 입찰,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빠지겠습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전략위원에게 권한을 넘기면 됩니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압력을 넣어서 빠지게 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사유를 공식 기록하겠습니다. 개인적 관계 가능성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피라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변명이 아니라 선긋기였다.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눌러버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한서연 씨가 프로젝트로 돌아갈지는 당신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빠르게 단정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마음을 눌렀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걷던 두 사람은 신호등 앞에 섰다. 퇴근 시간에 버스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서연은 무심코 421번 버스를 바라봤다. 예전에 첫 직장을 다닐 때 매일 타던 노선이었다. 도준도 버스를 보더니 말했다. 예전에는 저거 타셨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421번. 제가 그 버스를 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도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았다. 예전에 자료에서 봤습니다. 무슨 자료에 출퇴근 버스 노선까지 나와요. 한서연 씨, 이번에도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도준은 더 이상 둘러대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죠. 맞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것도 압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정이었다. 서연이 그를 바라보자 도준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 불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 옆을 지나갔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준도 따라가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처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서연은 회사에서 다시 프로젝트 회의 호출을 받았다. 본부장은 그녀에게 강성 측에서 최종 심사위원 변경 공문이 왔다고 설명했다. 강도준은 실제로 심사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 게다가 회사 내부에서도 서연을 다시 프로젝트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본부장은 말했다. 이제 이해관계 문제는 정리된 것 같은데 계속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도준에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계약 일정 때문에 강성 본사로 간 서연은 도준의 집무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게 됐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오는 동안 열린 문틈 사이로 선반 하나가 보였다. 고급 트로피와 상패들 사이에 낡은 종이 패키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려한 강성그룹 사무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식품 포장지였다. 서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분명 본 적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뒤에서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궁금합니까? 서연이 돌아봤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도준의 시선이 포장지에 닿았다. 잠시 동안 그의 표정에서 익숙한 냉정함이 사라졌다. 대신 아주 오래된 기억을 보는 사람 같은 눈빛이 떠올랐다. 예전에 망할 뻔한 브랜드 제품입니다. 왜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살렸으니까요. 누가요? 도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서연은 또다시 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화부터 나지는 않았다. 그가 그 낡은 포장지를 바라보는 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모르는 강도준의 과거를 봤기 때문이다. 그날 밤 계약 일정이 끝난 뒤 도준은 서연을 회사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건물 앞에서 차문만 열어줬다. 서연이 내리기 직전 그가 말했다. 입찰 심사에서 빠진 건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정말 압니까? 적어도 그 일 하나는요.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직도 이상한 사람인 건 맞아요. 도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정도면 많이 나아졌군요. 무슨 뜻이에요? 첫날에는 협박범이라고 했으니까. 서연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다. 그녀는 곧 표정을 정리하고 등을 돌렸다. 그러나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검은 세단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차를 출발시켰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불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문제는 불편함보다 안도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오늘 본 낡은 포장지에 적힌 브랜드가 새해 전 그녀가 밤을 새워 다시 살려냈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라는 것을. 윤채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토요일 오전 6시 40분이었다. 한서연은 잠에서 깨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채린은 울고 있었다. 서연아, 아빠가 알았어. 그 한마디에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뭘? 어디까지? 준혁 오빠도 네가 대신 맞선 나간 것도 전부.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채린의 답장이 느려졌지만 단순히 집안의 감시가 심해진 정도라고 생각했다. 너 지금 어디야 집? 휴대폰도 뺏길 뻔했어. 아빠가 오늘 오전에 너 오라고 했어. 내가 갈게. 안 돼. 채린이 다급하게 막았다. 아빠,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내 회사까지 알아봤어. 네가 나 부추겨서 강성하고 혼담 망쳤다고 생각해. 서연은 눈을 감았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내가 부탁받은 거라고 말해. 했어. 그런데 채린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아빠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애가 아니래. 누가 옆에서 바람 넣었으니까 내가 변한 거래. 서연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너무 잘 아는 종류의 논리였다. 자식이 부모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누군가 망쳐놓았다고 믿는 사람들. 채린아, 응, 오늘은 내가 갈게. 네가 나서면 더 커져. 서연아, 미안해. 그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네가 준혁 씨한테 연락부터 해. 서연은 통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앉아 있었다. 계약 첫날, 도준이 말했던 이름이 떠올랐다. 이준혁. 그는 이미 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2시간 뒤 서연은 성북동에 있는 윤세호 회장의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윤세호와 채린, 그리고 그룹 법무실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채린은 밤새 운 얼굴이었다. 윤세호는 인사도 받지 않았다. 한서연 씨.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눌려 있었다. 돈 받고 내 딸 대신 강성과 맞선에 나갔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곧바로 들었다. 네, 제가 갔습니다. 채린이 입을 열려 하자 윤세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넌 조용히 해. 서연은 그 반응을 보며 더 확신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채린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윤세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던졌다. 안에는 서연 계좌로 송금된 금액과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 돈이 뭡니까? 채린이가 저한테 부탁하면서 준 돈입니다. 그럼 돈을 받고 재벌가 맞선을 대신 나간 걸 인정하는군. 인정합니다. 강도준 대표에게 접근해서 뭘 얻어내려 했습니까?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윤세호가 비웃었다. 한서연 씨 회사가 지금 강성 리테일 입찰에 들어가 있더군. 정말 우연인가? 서연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결국 이 이야기까지 나올 줄 알았다.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번 빠졌고 강도준 대표도 심사위원회에서 회피했습니다. 둘이 미리 짜맞춘 건 아니고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윤세호가 원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굴복이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회사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순간 윤세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당신이 조건을 걸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채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빠 그만해. 내가 시킨 거야. 윤세호가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저 사진사 만나는 것도 집안을 망신시키는 것도 전부 누가 옆에서 부추긴 거잖아. 서연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돈은 왜 받았는데? 채린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즉시 끼어들었다. 제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결과는 같지. 윤세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내 딸이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강성과 후계자 앞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앉았어. 그 과정에서 자기 회사가 강성과 거래할 가능성까지 생겼고 서연은 턱을 굳혔다.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입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돌아갔더군.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세호는 이미 자신이 다시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었다. 강도준 대표가 심사에서 빠진 직후에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이걸 밖에서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채린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정말 아니야. 윤세호는 딸을 보지도 않았다. 한서연 씨, 오늘 안으로 강도준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 딸을 부추긴 일에 대해 서면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면 모든 게 간단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맞선에 대신 나간 건 인정하겠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요. 하지만 채린이를 부추겼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가야겠군. 윤세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서연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라면요. 한서연 씨, 채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윤세호의 얼굴이 굳었다. 문이 열리고 강도준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서연은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윤세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강 대표, 이건 우리 집안 문제입니다. 도준은 서연을 한번 바라본 뒤 윤세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 이름이 들어간 순간부터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아닙니다. 도준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방 안에 모두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와 서연 옆에 섰다. 한서연 씨는 저를 속여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윤세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입니까? 맞선 당일 저는 한서연 씨가 윤채린 씨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채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서연 역시 숨을 멈췄다. 도준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그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그 이후 관계를 이어간 건 제 판단입니다.
강성 측에 대한 사기나 기망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윤세호가 낮게 말했다. 그럼 알고도 왜 계속 만났습니까? 도준의 시선이 순간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식었다. 자신을 지켜주는 말이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의문 하나가 머리를 때렸다. 처음부터 알았다. 그 사실 자체는 이미 첫날 들었다. 하지만 지금 도준의 태도는 단순히 정체를 눈치챈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윤세호는 비웃었다. 개인적인 이유라. 그럼 내 딸과의 혼담은? 저는 그 혼담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역을 받아줬다는 겁니까? 대역을 받아준 게 아닙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저는 한서연 씨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윤세호도 이상함을 느낀 듯 그를 응시했다. 둘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맞아요. 언제부터예요? 도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도준은 결국 윤세호에게만 말했다. 오늘은 한서연 씨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윤채린 씨가 맞선을 거부한 문제는 두 집안 사이에서 정리하시죠. 그리고 서연에게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집을 나온 뒤 서연은 도준의 차에 타지 않았다. 그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주차장 끝에서 서연이 멈춰섰다. 왜 말 안 했어요? 무엇을요? 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 회장이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을 때 왜 대답 안 했죠?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상황 때문이네요. 서연이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처음에는 계약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의심할까봐, 오늘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럼 도대체 언제 말할 건데요? 서연 씨. 처음으로 그가 성을 빼고 이름만 불렀다. 서연은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부르지 마요.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은 대체 나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도준이 말했다. 지금 답하면 당신이 더 화낼 겁니다. 그럼 화낼게요. 그게 내 선택이잖아요. 도준은 주먹을 아주 천천히 쥐었다가 풀었다. 하지만 결국 말했다. 맞선보다 전입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얼마나 전인데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보다 더 잔인했다. 서연은 그날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감정 때문에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확인.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녀는 회사 서버에 남아있는 과거 프로젝트 목록을 뒤졌다. 3년 전, 아직 지금 회사로 옮기기 전의 자료는 없었지만 개인 백업 드라이브에는 당시 자신이 맡았던 외주 브랜드 리뉴얼 자료 일부가 남아 있었다. 마루식품 파일럿 브랜드 개선 프로젝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도준 집무실 선반에 있던 낡은 포장지가 떠올랐다. 색과 글씨가 같았다. 서연은 의자에 굳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말도 안 돼. 그 프로젝트는 작은 지역 식품점 하나를 살리는 단기 자문이라고 들었다. 실질적인 투자 주체가 누군지는 자신 같은 실무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 함께 일했던 전 직장 선배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마루식품 프로젝트 기억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지훈이 웃었다. 그걸 아직 기억하냐? 네가 담당자랑 맨날 싸웠던 거.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담당자 이름이 뭐였죠? 뭐였는데. 잠깐만. 잠시 뒤 지훈이 말했다. 강도준이었나? 그땐 그냥 본사 전략팀 파견이라고 들었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다. 회의실 구석에 늘 조용히 앉아있던 젊은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수행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었다. 모두가 그를 외부 투자사
실무 책임자 정도로만 알았다. 그는 숫자에 강했고 판단도 빨랐지만 현장을 몰랐다. 그래서 서연은 첫 회의에서 그의 전략안을 반 이상 지워버렸다. 이대로 가면 망해요. 당시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었다.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근거는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하나도 안 봤으니까요. 자료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뒤 둘은 몇 주 동안 지겹도록 부딪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서연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회의 때 수정안을 들고 나타났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 몇몇 임원들이 실패 가능성을 그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을 때 서연은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리더가 항상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보다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죠. 당시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그런데 도준이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니, 그 사람이 정말 강도준이었다면 서연은 숨이 막혔다. 맞선 자리에서 처음부터 자신을 알아본 이유가 이제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강성 본사로 찾아갔다. 약속은 잡지 않았다. 비서 최민석이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다. 한 팀장님,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기다릴게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서연은 가방에서 출력한 옛 프로젝트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민석의 시선이 표지에 닿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 반응 하나면 충분했다. 역시 아시네요. 일어난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강도준 대표가 이 프로젝트에 있었죠. 그건 대표님께 직접 그 사람이 그때 나랑 일했던 사람이 맞냐고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약 40분 뒤 회의실 문이 열렸고 도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서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그대로 자료를 들어보였다. 이거 기억하죠? 도준의 시선이 문서에 내려갔다. 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내가 전부 알아낸 다음에.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다. 도준은 주변 직원들을 보더니 집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서 이야기하죠.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이번에는 문 닫고 숨길 얘기 없어요. 딱 하나만 대답해요. 3년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장면을 다시 뒤집기에 충분했다. 해산물을 뺀 코스, 설탕 없는 커피, 421번 버스, 낡은 포장지,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전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럼 조사도 맞선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겠네요. 도준은 침묵했다. 강도준 씨, 프로젝트가 끝난 뒤 당신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헛웃음을 흘렸다. 왜요? 그때는 도준이 처음으로 말을 멈췄다. 완벽하게 답을 고르던 남자가 아무 문장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 이유까지 지금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간 걸 끝까지 똑같네요. 항상 내가 알 권리보다 당신이 말할 타이밍이 더 중요해. 그 말에 도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자료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계약은 당장 해지하지 않을게요. 체린이 문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나한테 무언가 알고 있는 척하지 마세요. 기억해주는 것도 챙겨주는 것도 전부 싫어요.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어렵습니다. 왜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미 너무 오래 기억했으니까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화가 나야 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흔들렸다. 자신이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계약 상대라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맞선 전에 내 사진을 처음 본 게 언제예요?
도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윤채린 씨 프로필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안에 내 사진이 왜 있었죠? 대학 시절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기억했다. 채린과 자신 다른 친구 둘이 함께 찍었던 졸업사진.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네, 내가 그 자리에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번에는 도준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대답만큼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럼 내가 들어왔을 때 도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감정이 스쳤다. 서연은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서연은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은 윤채린 대신 우연히 강도준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강도준에게만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기사 제목이 처음 올라온 것은 월요일 오전 7시 13분이었다. 서연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회사 단체방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 그러나 화면에 뜬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굳었다. 강성 후계자에게 접근한 가짜 재벌가 딸, 돈 받고 맞선 대역한 직장인 여성. 기사에는 이름이 이니셜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회사와 나이 직급 윤채린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까지 적혀 있었다. 몇 분 뒤 두 번째 기사가 올라왔고 이번에는 그녀가 윤채린에게 받은 금액 일부가 공개됐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서연의 회사가 강성 리테일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묶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짠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연애 가십이 아니었다. 돈을 받고 재벌가 딸을 사칭한 여자. 그 직후 강성과 거래 기회를 얻은 회사. 그리고 그런 여성을 계속 만난 후계자.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배치돼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강도준에게 전화가 왔다. 어디입니까? 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출근 중이에요. 회사로 가지 마세요. 왜요? 기자들이 이미 회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으라고요. 지금은 당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보호와 숨기는 건 다른 말이에요. 도준이 낮게 말했다. 서연 씨, 이번에는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결정할 때예요. 회사 건물 앞에는 실제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서연은 한 블록 전에서 택시를 내려 잠시 서 있었다. 본부장이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대로 들어갔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윤채린 씨에게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강도준 대표와 처음부터 짜고 접근한 겁니까? 강성 리테일 입찰과 관계가 있습니까?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지금 길거리에서 한 문장이라도 잘못 꺼내면 누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릴 것이 분명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본부장이 그녀를 회의실로 불렀다. 한 팀장 회사에서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냈습니다. 당신 개인 문제라고 선 그 짜는 의견도 있고 프로젝트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입찰 관련 자료 접근 권한부터 잠시 회수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받고 안 받는지 기록이 명확해야 해요. 본부장은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강 대표와 어떤 정보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내부 로그도 보존해 주세요. 그 순간 본부장은 그녀가 울거나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뭘 하려고 합니까?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설명하려고요. 다른 사람이 저 대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전에
같은 시각 강성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기사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기사의 출처였다. 강도준의 개인 일정과 법무 검토 과정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것은 그룹 내부 사람이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이사회 안에서는 이미 후계자 판단 능력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 도준의 작은아버지 강성욱 전무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개인 감정 때문에 신혼을 속인 여성을 곁에 두고 그 여성 회사가 우리 입찰에 들어와 있었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준은 감정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제가 심사에서 회피했습니다. 회피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다른 사회이사가 자료를 넘겼다. 더구나 돈을 받고 맞선 대역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준은 그 문장에서 오히려 확신했다. 공격 목표는 서연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서연을 탐욕스러운 여성으로 만들면 자신은 그런 사람에게 휘둘린 무능한 후계자가 된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기자 대응 자료 준비했습니다. 한서연 씨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선을 긋고 회사 입찰과 무관하다고 도준이 문서를 덮었다. 그 문장 빼세요. 하지만 대표님을 보호하려면 나를 보호하겠다고 그 사람만 밖에 세워두는 문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기자들 앞에 제가 나갈 거예요. 도준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됩니다. 당신한테 허락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뭘 말하든 기사들은 원하는 부분만 쓸 겁니다. 그래도 내 입으로 말할 거예요.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이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싫어요. 또 당신이 다 알고 다 준비하고 다 결정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거.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가 마련한 작은 회의실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거창한 기자회견도 아니었다. 회사 법무 담당자 한 명과 녹화 카메라, 그리고 사전에 질문을 신청한 기자들만 들어왔다. 서연은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로 앉았다. 첫 문장부터 변명하지 않았다. 윤채린 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맞선 자리에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다. 서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계속했다. 그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돕겠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리에 나간 건 제 판단이었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하나가 즉시 물었다. 그러면 강도준 대표에게 재산이나 사업상 이익을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까? 맞선 자리에서 제가 집과 카드 이야기를 한 건 상대방이 저를 먼저 거절하게 만들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도 받은 적 없습니다. 윤채린 씨에게 받은 돈은요.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도준 대표와 별도의 정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직후 전액 반환했습니다. 송금 일자와 반환 내역이 화면에 표시됐다. 반환 시점은 첫 맞선 며칠 뒤였다. 아직 어떤 스캔들도 없던 때였다. 그럼 강 대표와의 계약금은요? 개인 이미지 컨설팅, 용역비로 신고했고 업무 내역과 세금 처리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돈과 저희 회사 입찰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선택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완성해 줄 생각도 없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윤채린의 이름이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이번에는 채린 자신이 움직였다. 윤세호는 딸의 외부 연락을 막으려 했지만 채린은 그룹 홍보실이 아닌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맞선 대역을 먼저 부탁한 사람은 자신이며 금액 역시 자신이 제안했고 서연은 그 돈을 이미 반환했다는 내용이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문장이었다. 아버지가 계속 서연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자신은 윤화에서 받을 예정인 지분과 가족 신탁의 혜택을 포기하고 독립하겠다고 했다. 윤세호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채린은 울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가 한 일 책임지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냐? 또 서연이 탓이네.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아빠가 제일 인정하기 싫은 건 내가 아빠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 그날 저녁 체린은 서연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 구석에 마주 앉았다. 체린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내가 나섰어야 했어. 서연은 한동안 친구를 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랬어야 했어.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이번에는 달래지 않았다. 대신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도 오늘 했잖아. 체린이 작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누구도 남자 한 명 때문에 상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다음 날 오전 강성 이사회에서 시작됐다. 도주는 법무팀장이 준비한 2개의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는 맞선 당일 밤 작성된 내부 기록이었다. 참석자가 윤채린이 아닌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인지했고, 그 상태에서 추가 만남 여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작성 시각은 서연이 레스토랑을 떠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두 번째 문서는 더 결정적이었다. 윤채린과의 혼인 검토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도준의 공식 의사 통보였다. 날짜를 확인한 강성욱의 얼굴이 굳었다. 그 문서는 서연과 석 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작성돼 있었다. 도준이 차갑게 말했다. 한서연 씨가 윤채린 씨의 자리를 빼앗아 제 곁에 남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와 별도의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윤채린 씨와의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강성욱이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왜 그 여자를 계속 만났는지는 설명되지 않지. 도준은 그를 바라봤다. 그건 후계자 자격 심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판단 능력과 관계가 있지. 그럼 판단 자료를 더 드리죠. 도준은 입찰 관련 회피 기록, 서연 회사와의 연락, 차단 지시, 그리고 독립심사 절차까지 차례로 공개했다. 모두 스캔들이 터진 뒤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관계가 시작된 직후부터 남겨진 기록이었다. 누군가 훗날 공격할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둔 흔적이었다. 오후가 되자 여론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다. 하지만 서연은 기사 제목보다 한 문서의 날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성 법무팀이 공개한 자료를 보던 그녀는 그대로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예요? 본사입니다. 가도 돼요.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오세요. 서연은 1시간 뒤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화부터 내지 않았다. 손에는 출력한 문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그것을 놓았다. 이거 진짜예요. 네. 윤채린과의 혼담을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거절했네요. 맞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내가 채린이 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원래 만나야 할 사람이 사라져서 내가 임시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라고. 그래서 계약 끝나면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자리는 없었던 거잖아요. 도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네. 그럼 석 달 계약은 왜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도 더 피하지 못했다. 당신이 그냥 가버릴 것 같아서.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이유예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시간을 샀어요. 그 말에 도준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당신답네요. 잃어버릴까봐 무서우면 상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약부터 만드는 사람. 도준은 그 비난을 받아들였다. 맞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낡은 프로젝트 계약서와 지식재산권 양도 검토 문서였다. 서연은
첫 장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다. 마루식품 파일럿 브랜드. 바로 세니엔첸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문서 날짜는 맞선보다 몇 달이나 앞서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 프로젝트 브랜드 권리를 다시 확보하려고 했던 기록입니다. 왜요? 도주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을 찾으려고 서연의 손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 당신 회사에 연락했을 때 이미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휴직 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를 옮겼고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사생활을 뒤지는 방식으로 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권리를 확보하면 당시 참여자들과 다시 연락할 명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문서를 한 장씩 넘겼다. 검토 요청일 법무 의견, 권리자 접촉 기록, 전부 맞선 훨씬 이전이었다. 그럼 윤채린 프로필에서 내 사진을 보기 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진을 보고서야 당신이 윤채린 씨 친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우연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돈이 필요해 친구 대신 맞선에 나갔고 하필 그 상대가 강도준이었으며 우연히 정체가 들켜 석 달 계약에 묶였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그 세계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느꼈다. 그런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다. 강도준은 그녀가 그 방에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채린의 옷을 빌려 입고 다른 이름을 말했을 때조차 그는 그 가짜 이름을 믿은 적이 없었다. 서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안 갔으면요. 도준이 대답했다. 윤채린 씨와 혼담은 예정대로 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찾았겠죠. 왜 그렇게까지 말끝이 흐려졌다. 도준은 처음으로 모든 방어를 내려놓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세년챈 그 회의실에서 모두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할 때 당신만 내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할 뻔한 프로젝트를 살렸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때 처음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그 다음엔 다시 보고 싶었고요.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당신한테 내 인생에 들어올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이제는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강성본사를 나왔다. 기자들은 여전히 건물 건너편에 있었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스캔들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고 도준의 후계구도 역시 마지막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거짓말 하나는 이미 무너졌다. 돈이면 어떤 역할이든 하는 여자라는 비난도 재벌가 딸의 자리를 빼앗아 신분 상승을 노렸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서연이 받은 첫 돈은 오래전에 반환됐고 도준은 그녀가 나타나기 전부터 혼담을 거절했으며 더 오래전부터 그녀를 찾고 있었다. 건물 앞 계단을 내려가던 서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날짜가 떠 있었다. 열이틀. 처음에는 그 숫자가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다. 열이틀만 지나면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계약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거짓말처럼 보였다. 강도준은 한서연을 만나기 위해 계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 계약이 있어야만 그의 곁에 있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서연은 화면을 끄며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얼마나 오래 좋아했는지가 아니었다. 돈도 계약도 가짜 이름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강성그룹 이사회가 강도준의 후계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 뒤였다. 결정문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개인적 관계에서 판단 방식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강성 리테일 입찰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 권한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 정황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반대로 내부 자료를 외부에 흘린 경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가 시작됐다. 강성욱 전무를 포함해 몇몇 임원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도주는 그들을 당장 쫓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규정대로 하십시오.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최민석 비서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대표님을 끌어내리려던 사람들입니다. 도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감정대로 처리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 뭐가 다르지? 예전 같았으면 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선택을 지워버리는지 이미 배웠다. 이 사회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자신의 지위가 아니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는 한서연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그러나 전화하지 않았다. 계약 종료일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녀가 먼저 선택할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윤채린의 집에서도 작은 전쟁 하나가 끝나가고 있었다. 윤세호는 딸이 정말로 신탁과 예정 지분까지 포기하겠다고 하자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이준혁을 당장 사위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사람을 붙여 떼어놓거나 딸의 연락을 통제하는 일을 중단했다. 채린 역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나와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고 윤화그룹에서 맡고 있던 명목상의 직책도 내려놓았다. 서연이 이삿짐을 정리하러 찾아간 날 채린은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웃었다. 내가 20살 때 너 원룸 처음 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나? 서연이 상자를 접으며 말했다. 그때 넌 우리 집 보고 낭만 있다고 했어. 몰랐으니까. 보일러 고장 나면 낭만도 얼어 죽는다는 걸.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한참 뒤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준 씨랑은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계약 끝낼 거야. 채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것하고 계약을 계속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그 사람도 널 좋아하잖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끝내야 해. 돈 받고 만나는 상태에서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 계약 마지막 날 서연은 강성 본사로 혼자 갔다. 처음 이 건물에 왔을 때는 유리벽과 높은 천장만 봐도 자신이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이제는 안내 데스크 직원 몇 명이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특별한 감정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도준의 집무실 문이 열리자 그는 이미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오늘로 종료할게요. 도준은 놀라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대답에 오히려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붙잡지 않네요. 붙잡으면 남으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 또 제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일이 되겠죠.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좀 배우셨네요.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그 말에 그녀가 그를 쳐다봤다. 도준도 아주 조금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은 계약서를 한번 내려다본 뒤 말했다. 당신이 나를 3년쯤부터 기억했다는 것도 알아요. 찾고 있었다는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어도 계속 찾았을 거라는 것도. 도준은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압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한 것들도 지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화난 것도 지울 생각 없어요.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압니다. 서연은 그가 변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 그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꺼냈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3년째 만났던 사람이라고, 다시 보고 싶었다고. 도준은 한참 뒤 대답했다.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눈을 들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면 이전처럼 나를 보지 않을까봐. 도주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4년 전 당신은 내가 강성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틀렸다고 말했고 내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찾아갔을 때 당신이 후계자라는 이유로 경계하면 어떡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사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알면 안심이 됐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일하는지, 잘 지내는지 알면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으니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함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관심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다루는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도준이 낮게 덧붙였다. 좋아한다고 해서 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 이제 이해합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것이 사랑 고백보다 이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잘못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 생긴 진짜 신뢰였다. 계약서는 두 사람 앞에서 종료 처리됐다. 남은 용역비도 정산됐고 서연은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자 이상할 만큼 허전했다. 3달 동안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계약인데 막상 끝나자 관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줬다. 데려다 드릴까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혼자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돌아봤다. 강도준 씨, 네. 앞으로 내 일정 알아보려고 비서시키거나 하지 마요. 도준의 입가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안 하겠습니다. 도준의 용궁 인도가 도준의 입가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연인 척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가 너무 순순히 대답하자 오히려 섭섭한 자신이 우스웠다. 정말 다 안 할 거예요. 도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할 때까지는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도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2달 동안 서연의 생활에는 강도준이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강성 리테일 입찰은 독립심사를 거쳐 계속 진행됐고 서연의 회사는 최종 새 후보 안에 들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복귀했지만 결과를 확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 고객 동선 매장별 구매 패턴, 지역 브랜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진열 방식까지 팀원들과 밤늦게 토론했다. 최종 발표 날에도 심사석 어디에도 도주는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회사는 정식으로 입점 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본부장이 축하한다며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을 때 그녀는 이상하게 울컥했다. 누구의 여자친구도 아닌 한서연의 기획안이 선택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채린과 늦은 식사를 하던 중 채린이 슬쩍 물었다. 2달 됐지. 서연은 모르는 척했다. 뭐가 강도준 씨랑 끝낸지 날짜까지 세고 있어. 넌 안 세.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채린은 알겠다는 얼굴이었다. 연락 한 번도 안 왔어. 진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채린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말 너무 잘 듣는 남자도 문제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자유였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 나니 이제야 자신이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달 뒤 금요일 저녁이었다. 서연이 회사 로비를 나왔을 때 건물 밖 가로등 아래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이 아니라 짙은 니트와 코트를 입었고 옆에는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주변부터 살폈다. 설마 몰래 기다린 거예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내 퇴근 시간은 어떻게 알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지금 7시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강성 후계자가 3시간 가까이 길에서 기다렸다고요. 예약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서연은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예전의 도준이라면 그녀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에 차를 대기시켰을 것이다. 지금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불편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연은 그 비효율이 마음에 들었다. 왜 왔어요? 도준은 코트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 접혀있던 작은 영수증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3달 전 자신이 윤채린 행세를 하며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다. 서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이유가 없어서요. 설마 돈 갚으라고 온 건 아니죠? 반대입니다. 도준이 영수증을 그녀에게 건넸다. 지난번에는 돈을 받고 저를 만나러 왔죠. 그 한마디에 첫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일부러 22분 늦게 들어가 명품과 집 무제한 카드를 요구하던 자신,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던 남자. 그때의 서연은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쫓겨나려고 했다. 도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서연은 영수증을 내려다봤다. 조건은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 회사하고 거래도 하지 말고요. 이미 독립심사로 끝난 일입니다. 내가 중간에 집에 가도 데려다 드릴지 물어만 보겠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도준 역시 아주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다. 재벌가 후계자가 수조 원짜리 사업 발표를 앞두고도 보여주지 않을 표정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저랑 다시 맞선 보실래요?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일부러 영수증을 앞뒤로 뒤집어 보며 시간을 끌었다. 도준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22분. 늦어도 기다릴 거예요. 3시간 기다렸는데 그 정도야. 집도 안 사줘요. 원하시면 부동산 정보는 같이 보겠지만 명의는 본인 돈으로 하십시오. 서연이 크게 웃었다. 카드 한도, 무제한도 없고 본인 카드 쓰세요. 많이 변했네요. 도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한 사람 때문에 좀 배웠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의 눈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그 눈이 자신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무서웠다.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는 얼굴을 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선택을. 서연은 영수증을 가방 안에 넣었다. 좋아요. 도준의 눈빛이 밝아졌지만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대신 오늘은 맞선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곤란한데. 왜요? 이번에는 잘 보이려고 나왔거든요.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차도, 수행원도, 가족의 계획도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의 시간을 돈으로 사지 않았다. 3년챈 먼저 서로를 알아본 것은 강도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에게 다시 걸어간 사람은 한서연 자신이었다.